이번 사연은 여러 가지로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모와 시모의 편을 들던 남편을 응징하고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아빠의 사업으로 인해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한국 문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좀 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시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때가 많아서 그랬는지 저희 부모님은 저와 오빠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신랑은 제가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을 전체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가끔 신랑과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하면 각자 자기 집 잘 챙기고 자기 부모님께 각자 잘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얘기는 신랑이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랑과 제가 직장을 우리나라로 옮겼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오시면 거의 일주일간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얼른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집안일을 잘 모르는구나. 등등의 말이 저에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가사일을 저에게 당신 스타일로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에 각자 자기 집에 잘 하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딸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가 너 들어오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옆에서 얘기도 좀 하고 안 오셨을 때는 안부 전화를 자주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래라. 이랬습니다. 신랑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부 전화 같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분이시고 저와도 꼭 필요한 일에만 연락하는 정도예요. 신랑에게 결혼 전 했던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각자의 집에 직접 잘하자고 했더니 예쁜 며느리 들어왔는데 며느리 연락이 좋지 내 연락이 좋겠냐? 네가 좀 연락 드려라.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 할 말도 없고 잔소리만 하셔서 통화하기 싫었어요. 직장 다니느라 바쁘기도 해서 전화를 안 하면 이틀 만에 전화를 하셔서 너희 싸웠니? 왜 연락이 없니? 서운하구나. 이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신랑이 알면 저에게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도 있다던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실 줄 몰랐다. 이랬습니다. 또 신랑은 제가 시어머니와 목욕탕에 안 간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대중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친정엄마도 대중목욕탕을 가지 않아서 엄마와도 목욕탕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함께 목욕탕 가서 서로 등 밀어주고 하는 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너무하다 하더라고요. 또 신랑은 제가 시부모님과 시댁에 너무 벽을 쌓고 산다고 이제 가족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여자가 이런 성격이어서 부모님이 대접 제대로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더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냐고 몰아세우듯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와 신랑은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식사 차리기, 주말에 청소기 돌리기, 빨래, 부엌 청소 등을 하기로 했고, 신랑은 설거지, 주말에 밀대로 걸레질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이렇게 분담해서 하기로 했어요. 신랑이나 저나 요리 실력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이 로망이었다고 하길래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기를 남자가 들면 체면이 안 서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청소기를 돌리게 된 것이었어요. 신랑의 연봉이 저보다 약간 높긴 한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인센티브 포함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 동안은 신랑이 집안일을 안 했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안일 하는 것을 보면 속상해 하실 것 같다고 신랑이 말해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일주일씩 계시는데 집안일은 그 기간 동안 제가 다 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 회사 업무도 힘들고 제가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집안일을 부탁했어요. 신랑은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 가시고 나면 집안일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설거지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신랑에게 설거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신랑에게 놔두라고 당신이 하고 말지 아들이 설거지하는 꼴은 못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설거지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다 못해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신랑의 부모 중 한 사람이지 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내 부모도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지 않는데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젠 못 참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이 잘 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 못한다며 아직 가르칠 것이 많겠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에게 가르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기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아내를 감쌀 줄 모르는 신랑이야말로 가르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집에 일주일씩 계시는 어머니에게 일하는 아내가 식사를 차려드리게 하는 신랑, 하루만 전화를 안 드려도 서운하다고 하시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어 아내에게 자주 전화하라는 신랑, 나도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신랑이야말로 정말 가르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것을 모르시냐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사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멍하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랑이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이 왔길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겠냐고 따졌습니다. 결혼 전에 나에게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던 것이 장난으로 한 말이었냐고 했더니 진심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한국 며느리처럼 하기를 바라냐고, 그것도 옛날 한국 며느리처럼 하기를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했어요. 전화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나에게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니 당신은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같이 구는 것을 보면 가끔 구역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 없도록 할 것이고 자기도 잘하겠다고 하는데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시어머니와 통화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하기는 해요. 이혼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부모님이 계시는 일본으로 갈 생각에 그곳에 직장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마음을 풀고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번 사연은 착한 동서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를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참 사이다와 감동이 함께하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에게 좋은 형님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형님은 아니었고 제가 남의 일에 그리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좀 행동을 과하게 한다 생각했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생각도 못했던 배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이해해주고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동서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동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십니다. 저보다는 저희 친정을 무섭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것을 다 맞춰서 해드리고 친정에서도 시댁에 큰 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 집값 반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말투시고 눈빛이 많이 무서우세요. 저도 결혼할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편은 장남입니다. 시동생 하나 있고요. 시동생은 20대 후반에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시동생네는 외벌이입니다. 결혼 전에 상견례 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릴 겸 놀러 갔는데 동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외모도 곱지만 마음도 참 고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저희 동서입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그냥 배꼽 같은 느낌이랄까?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을 한잔 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동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형님 생겨서 자기는 너무 좋다 말하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결혼 생활과 시댁에 들어온 것으로 치자면 동서는 저에게 선배인데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동서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동서에게 줄 선물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동서와 전화로 수다 떨고 주말엔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 저희와 동서네 둘 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둘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옵니다. 서로의 생일에 작은 선물도 사주고 사이가 좋아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희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동서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고 해서 신경이 쓰였죠.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서네와 저희 집은 10분 거리이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오전 시간이었는데 동서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탕국이랑 국 정도만 남았다 말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 물었더니 또 말없이 웃었습니다.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자기와 놀아달라 하길래 동서와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동서가 꺼이꺼이 울며 자기 과거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있는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며 살았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해 먹이고 살림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시동생 대학교 졸업반일 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에 알리고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일 때고 시동생은 대학생이니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어 양가의 지원을 받아 결혼했대요. 시댁에서 전셋집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 혼수 다 해주었는데 동서 예물이라고는 금반지 하나 받았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님이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은 다 챙기셨대요. 그렇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임신이 2번 되었지만 2번 다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동서는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셔서 회사에 양해 구하고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 비슷한 얘기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하면서 본데 없이 커서 그렇다고 어디서 못 배운 거 티내느냐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친정에 보내주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하기 힘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울면서 밤새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예쁜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어머님은 그랬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님 안 말렸냐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운전해서 동서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과 연 끊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정도로 들들 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쉴 시간 만들어주는 것이 다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 했어요.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는 시동생의 연락을 받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 첫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이 일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연휴 첫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주었어요.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 말씀드리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 얼굴이 완전 뭐하다 이제 왔냐고 동서에게 또 윽박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 했다. 이제 내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내가 하겠다.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이랬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더 동서와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입이 귀에 걸린 얼굴로 예,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설에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 모르니까 남편은 시댁에 하루 더 있다 오라 했어요. 시동생네는 결혼 후 명절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인데 같이 가야 한다고 같이 나가자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윽박 지르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니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동서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위기 몰랐는데 보통 센 분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끊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면 안 된다 했더니 네네 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또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에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랬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정도예요. 저희 부부는 어려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동서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생인데 저는 좀 늦게 결혼한 반면 제 여동생은 좀 일찍 결혼했다가 돌아왔어요. 동생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된 이유가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였습니다. 어쩌면 동서를 보면서 저는 제 동생이 오버랩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물려받은 재산에 눈독 들이던 시무와 신우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다고 말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5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요. 오랫동안 연 끊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얼마 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시부모님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말이죠. 저에게 숙이고 들어오라는 시어머니나 그걸 전하는 신우나 미친 것들은 약도 없나 보네요. 웃으면서 막말 좀 해주고 전화 끊었는데 좀 시원하긴 합니다. 신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5년 넘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중반부터 독립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은 돈 들이던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우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신랑에게 온갖 악담을 했다고 해요. 그 뒤로 가족들과는 대면대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독립을 해서 저와 결혼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반찬 한 번 해준 적이 없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짧았는데 시댁에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노려보고만 있던 시어머니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방에 있는 땅을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고유 재산을 탐내고 계셨나 봐요. 시골에 있는 땅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찻길에 붙어 있어서 두 개의 가게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결혼 후 명의 이전 비용은 제가 다 부담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가 거절해서 명의 이전 후에도 저희 부모님이 계속 받으셨고 세금과 관리비도 아버지가 내셨는데 그런 것도 시어머니는 많이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그 땅이 큰 땅은 아니지만 팔면 괜찮은 아파트 상가 2개를 살 정도의 시세는 돼요. 근데 시댁에서 제가 물려받은 재산에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랑과 저에게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 상가를 사지 그러냐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동산으로 재산을 꽤 불린 분이신데 그 밑에서 자란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만큼 부동산에 대해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이 시어머니와 신우의 헛소리에 저와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신랑도 시댁 식구들과 같은 소리를 했다면 아이 낳기 전에 이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모와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월세 나오는 거 친정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둘의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아이가 생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부모님이 욕심이 많으시다는 둥, 다 큰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으면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둥, 참 말이 많더라고요. 참다 못해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만도 어디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그 땅 있는 지역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팔아서도 안 되고 월세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주신다 해도 절대 받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자기 엄마 편드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정말 짜증났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땅이 없었으면 신랑과 결혼을 할 수나 있었겠냐고 하는데 정말 더 이상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사돈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날강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 어떻게 사시냐고 비꼬듯이 물었더니 자기들은 도움될 소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아시지, 부동산을 운영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시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더 이상 아무 소리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다시 다 돌려드리겠다 했어요. 신랑도 듣고 있다가 본인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 때 엄마랑 누나가 나 사는 집 들여다본 적이나 있냐고, 결혼할 때도 나 몰라라 했으면서 왜 처가 재산에 말이 많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이 돈을 달라기랬냐, 재산을 나누자고 하기랬냐는데 제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남의 재산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탐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자기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버림받은 자식 취급받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여자가 자기와 결혼하려 했겠냐고, 결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며느리 돈에 눈독이나 들여서 나 이혼시키려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처가에서 받은 것이 있어서 처가에나 충성하며 살아야겠으니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게 아니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이나 들이는 못된 것들과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전화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당신들은 사돈 재산에 눈독 들이는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잘 사나 보자 하고는 다시는 전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시댁과 연 끊고 지냈어요.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 본가와 연 끊고 지낸다고 다 말씀드렸고요. 신랑 없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랑까지 시댁 편 들었으면 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시켰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신랑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 같이 잘 살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연락 없이 지내는 동안 아이도 낳고 저희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월세도 너희가 관리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랑은 우리 맞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 월세 포함해서 부모님의 모든 재산 부모님 쓰시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랑의 이런 행동이 참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연 끊은 지 5년도 훨씬 지나서 신우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면 있었던 일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셨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사돈 재산이나 탐내던 사람들을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욕심 가득한 시어머니 모실 마음도 없고 도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신우가 있으니 신랑도 저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고 자식들이 잘하면서 살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신랑이랑 퇴근해서 얘기하는데 신우가 신랑에게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랑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인 신랑을 낳아주고 길러준 시어머니인데 우리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순진하게만 보였는지 저를 기선제압하려고 막말을 하던 모습과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왈가왈부하며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던 모습이 떠오르면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전화로 신우가 하는 소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짜증이 났지만 제 할 말은 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겠죠. 시어머니 신우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지만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신랑 위신도 있고 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여기에 털어놓고 잊으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직장에서 쓰니님을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던 동료에게 사이다를 먹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 다니는 기혼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6개월 되었어요. 일신사에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나름 사이다여서 보내봅니다. 사회생활 실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많은 것을 느꼈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또래들 중에서 기혼인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다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도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경력을 쌓기 좋은 회사라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입사를 했습니다. 알바는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진짜 사회생활은 처음 하는 것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입사를 해서 저희 팀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나서 다른 팀 선배님들을 만나면 먼저 활달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인사를 활달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좋은 것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팀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팀 선배님들도 지나치다 저를 만나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물어봐 주시며 막내라서 고생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별거 없이 인사를 크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밝힌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양치할 때라던가 간식 파티할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타팀이고 낯선 분들도 있긴 했지만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저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어주셔서 저도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한 저와 동갑인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직원인데 약간 뭐랄까, 항상 좀 뚱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 그 동료와 회사에서 함께 지나가다가 다른 팀 선배님들과 제가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면 그 동료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팀 과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안면도 트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동료는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과 간단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적당히 타이밍 봐서 그 동료도 대화에 끼어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있으니 좀 신경이 쓰이고 괜히 그 동료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동료와는 같은 팀이고 어쨌든 입사도 저보다 한 달 빠르고 해서 선배라면 선배인데 제가 먼저 회사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하니 그 동료가 조금씩 신경 쓰이더라고요. 신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은 그 동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차를 마시곤 하는데 가끔 제가 마실 차를 타러 간 김에 팀원들 차도 한 잔씩 타서 드리곤 했어요. 제 거 타는 김에 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를 한 잔씩 드리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다는 그 동료는 그때마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그 동료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끔 그 동료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좋고 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 동료 주머니에 간식을 넣어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대학 때 학원 보조 강사 알바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피곤하고 힘든 날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사탕 하나를 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정말 울 뻔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눈치가 있고 어떻게 저런 배려심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린아이도 어른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배워서 저도 주변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듯한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가 좀 일찍 끝나고 귀가하실 분들은 귀가하신다고 가시고 4명만 남아서 2차를 갔어요. 2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갑자기 땡땡씨, 회사에서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이러더군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제가 회사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팀장님께도 막 장난치고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원래 장난도 잘 치시고 회의가 잘 안 되면 회의를 예능으로 바꿔버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가끔 장난도 치고 팀장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아무 말이 없길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버릇없이 군 것처럼 보였으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는 저에게 왜 사람들에게 친한 척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누굴 꼬시려고 하냐면서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동료가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인사를 하고 본인에게 소개도 안 시켜줬다고 뭐라 하더군요.
같은 팀이니까 자기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팀원들 차를 가끔 타주는데 자기에게 말을 해서 같이 타오던가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 거 탈 때 같이 타다 준 것이라고 했더니 팀원이 7명인데 타는 김에 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혼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면서 자기 존나 기분 나쁘다고 욕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동료에게 좀 취한 것 같다고 일어나자고 하는데 그 동료는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을 때 다른 팀 사람들과 제가 혼자 친해져서 대화하고 그러면 자기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료 하는 말이 그렇게 여우짓을 하고 꼬리치고 다니면 회사에서 안 좋게 소문나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것을 여우짓이라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좀 배우라고요. 나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으면 사람들과 친해질 시간이 나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내가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옆에서 뚱하게 있는데 나도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요. 팀원들 힘내라고 차도 타다 드리고 기분 안 좋은 것 같은 팀원 있으면 작은 간식 하나 책상 위에 올려주며 힘내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습니다. 본인의 친화력이 부족한 것을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나대서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그랬냐고 했어요. 왜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싸움 나겠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료에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질투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2차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랑에게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더니 회사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동료가 여우짓이라고 했으니 그 앞에서 더 여우짓하고 더 꼬리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달라진 것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동료의 말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 입사 동기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료가 저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혼 기혼 가리지 않고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말하고 다녔고 실무도 잘 모르면서 나대고 다니고 등등. 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받아칠 수 있어서 상관없는데 뒤에서 욕하고 다닌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싸우더라도 불러내서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원들과 타팀 선배님들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럴수록 그 동료는 저를 째려보는 횟수가 늘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제 생일날 팀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동료는 그때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팀장님서부터 팀원들 전부 저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팀 분위기가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물보다 더 감사해서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다른 팀 팀장님이 그날 저에게 제 생일인 것을 몰랐다며 나중에라도 선물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는 그 동료에게 퇴근할 때 선물 고맙다고 미소 한번 띄워주고 퇴근했습니다. 그 동료는 지금도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인데 저 외모도 평범 이하입니다.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고요.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부모님께 배운 대로 먼저 다가가서 활달하게 인사하는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동료는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자기를 바꾸던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이 좀 스트레스예요. 앞으로 저는 그 동료 앞에서 더 활달하게 행동하고 팀원들과 더 즐겁게 잘 지내려고요. 남편은 제 편에서만 말해주니 많은 분들에게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기도 해서 글을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 시종노를 똑바로 안 했다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해서 연 끊었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이를 보여드릴 마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지만 신랑이 더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신랑과 통화를 몇 번 해서 알고 계신지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 생각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한참 말없이 전화기 들고 계시길래 전화 끊겠다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속상하게 만들었더니 시원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댁에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전에 봤던 시어머니는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하신 분이라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긴 했지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시어머니는 시자의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당하셔서 제게는 절대 그런 것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졌죠. 저희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뒤에 시부모님 사정으로 두 분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저희 부부와 미혼인 시동생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동생이 막내티가 나는 살가운 성격에 제게 잘 하기도 해서 저도 제 나름 밥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복층이라 시동생과 생활 공간은 달라도 청소 빨래 등도 전부 제가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시 여겨지는 것인지 제가 위층에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잔소리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은 신랑이나 시동생이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누구 시키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들 정리도 안 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그냥 휙휙 벗어 던져 놓는데 저더러 치우라는 것인지 보자 보자 하니 제가 무슨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동생이 엄청 꼴초인데 꼭 저희 방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워서 방에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고 시동생이 근처에만 있어도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시동생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아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챙겨줘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시동생 괘씸해서 일부러 안 빨고 내버려둔 빨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는 빨래도 제때 안 하냐? 음식물 쓰레기 모아두지 말아라. 너네끼리 밥 먹지 말고 시동생 좀 챙겨라 등등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잔소리는 전화로도 원래부터 들어왔던 것이었는데 막상 마주보고 소리까지 지르시며 하시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1시간을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잔소리 다 듣고 저도 기분 나빠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더군요. 본인 아들들을 위한 하녀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분에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나요?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윽박지를 것이 뻔한데 제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럴 테니 얘기를 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 생기는 족족 바로 실랑시켜서 내다 버리고 밥은 시동생이 먹고 싶을 때 먹도록 반찬이랑 다 해놓았는데 시동생이 안 먹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시간과 시동생이 먹는 시간이 다르고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 제가 굳이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얘기를 한 것인데 다 듣지도 않으시고 서운하다고 하셔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할아버님 변 묻은 팬티를 손빨래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동생들 시누이들 뒤치다꺼리한 얘기까지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해도 저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랑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랑 보고 대출받아서 집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신랑도 폭발한 것 같아요. 신랑이 시어머니께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고 본인은 무슨 남의 자식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내 남편은 성격이 무던하고 불평불만을 안 하니까 막대해도 되는 아들이고 시동생은 예민하고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 들들 볶아서 다 얻어내는 아들인데 누굴 더 위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도 시동생에게 들들 볶여서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데 어머님도 감당 못하는 아들을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손빨래 한 번 안 하고 자란 귀한 외동딸이고 지금도 저희 아빠는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저를 예뻐하는데 내가 왜 시동생의 시녀로 시어머니의 하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대출받아 나가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저 새끼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고 사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도 몰라본다고 한탄을 하시며 우시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께 어쨌든 우리는 저 새끼 종로를 탈 마음 전혀 없고 곧 대출을 받아서 전세든 월세든 얻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와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부 설명해 드리고 우리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천천히 구해보고 만약 저희가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되었어요. 친정에 와서 살면서 임신이 되어 예정일이 2달 남았습니다. 신랑에게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번 하셨었나 봐요. 신랑이 계속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너희 성질대로 다 하고 나가니까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희 성질대로 한 것 전혀 없고 어머니께서 집 가지고 저희를 협박하셔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과도 미련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역할 잘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출산 예정일은 언제냐고 물으시더군요. 예정일 알려드리고 저희 아이는 친정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저희가 잘 키울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기 태어나면 도움 많이 주실 것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기 태어나면 당신들 보여주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얘기 저는 신랑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신랑에게 그런 얘기했다가는 엄청 화낼 것이 뻔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어들 때까지만 여기에서 신세지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저희 부모님과 신랑이 다행히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외동딸이니 평생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전화로 시어머니께 하고 싶던 말 다 했더니 좀 시원하네요.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먼저 1년만 함께 살고 바로 분가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섭섭하지 않게 예단했고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뵙고 나서 제가 고생하고 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도 저는 1년만 참자는 생각으로 참고 버텼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위해 머슴과 시종부부가 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도 생활비 겸 월세 겸 해서 돈을 드릴 걸 그랬다는 것이에요. 함께 살 때도 당신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시면서 질타하시던 분이세요. 신랑이 나서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1년만 참자고 했던 것도 후회가 됩니다. 나쁜 분이 아니니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뭐라 해도 노여움을 타는 법도 없으니 그냥 쟤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내하며 시키는 대로 하니 당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저에게 떠넘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신랑도 좀 가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 속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저에게 잘해주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 저희 아빠가 말씀하시면서 처가살이도 처가살이지만 신랑이 자기 부모님께 서운함 때문에도 많이 속상할 것이니 저에게 잘 맞춰주라고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시어머니께 화가 났던 것도 잊게 되고 마음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신랑은 본인도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시종 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 대출받아서 나가라고 내쫓으려 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얼렁뚱땅 시댁과 왕래하기 시작하면 또 같은 일로 서로 감정 상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연은 부모 재산 욕심에 동생을 괴롭히던 시누이를 남편과 함께 개망신을 주었다는 현모양처인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넘은 여자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고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신랑은 이남 삼녀 중 늦둥이 막내인데 막내티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신랑은 40대 중반이고 저희 부부는 오누이처럼 살고 있어요. 연애할 때 사주 카페에서 재미삼아 사주를 봤는데 저희는 각자 개성이 강해서 잘 어울리는 커플은 아니지만 오누이 같은 관계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부부에게 생긴 것도 닮았고 하는 행동도 오빠 동생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부자입니다. 신랑 조부모님도 어느 정도 부자셨는데 시부모님은 조부모님 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신랑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많이 받았고 저희 신랑도 어느 정도 받았고 신우들도 재산을 받긴 받았는데 신우들은 아주버님과 신랑에 비해서는 적게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 신랑 형제들 모두 불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신랑은 처음 봤을 때 옷도 세련되게 입는 사람도 아니고 멋을 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키만 컸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신랑과 싸울 때면 막내라서 예쁨 많이 받고 자라서 이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신랑은 막내라서 윗형제들에게 꽤나 시달림을 받으며 살고 있었더라고요. 허세 심한 아주버님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동생들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신랑보다 본인 자식들이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무슨 일 있으면 장성한 본인 자식들 제쳐두고 신랑에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신랑이 너무 화가 나서 언젠가부터 형님이 무슨 일 시키면 애들 시키라고 몇 번 그랬더니 안 시키더래요. 신랑 말로는 그 뒤로 조카들이 신랑을 보는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자기 동생 험담에서 자식들이 작은아버지도 몰라보고 위아래도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자식에게 몹쓸 짓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형제들 험담을 하고 살았나 봐요. 둘째 신우는 신랑을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큰 신우는 무심한 사람이라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그랬었다고 자주 말하기도 하고요. 늦둥이 막내라고 하면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천진난만하고 철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흔히 말하는 장남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늦게 태어나서 윗형제들에게 사랑도 받았지만 그것은 어릴 적 얘기이고 좀 커서부터는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신랑이 대학생일 때부터 둘째 신우는 신랑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둘째 신우 아들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삼촌인 신랑에게 버릇없게 굴어도 둘째 신우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신랑도 화가 나서 조카에게 좀 뭐라고 했더니 조카는 신랑에게 달려들어 팔을 핥힌 적이 있었는데 신랑이 조카를 밀쳐냈더니 신우는 시부모님께 가서 신랑이 조카 따귀를 때렸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그 말만 믿고 신랑에게 뭐라고 하시고 신랑은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변명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신랑에게 왜 변명을 못했냐고 했더니 어차피 말해도 안 통할 것이고 시부모님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신랑이 누나에게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하실 분들이라서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신랑 말로는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고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시매부는 결혼할 때 그야말로 몸만 온 사위라고 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은 퇴직해서 건물 경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시매부도 신랑을 많이도 짜증나게 했었다고 해요. 신랑이 어렸을 때 기억으로 처음에 아주버님과 둘째 시매부의 기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워낙 고집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데 게다가 둘째 시매부가 아주버님보다 나이는 많지만 아주버님이 손위이니 아주버님에게는 함부로 못하게 되었나 봐요. 이 과정에서 신우는 자기 남편을 참 열심히도 응원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 가서 신우가 아주버님 험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장남인 아주버님 편을 들어주셨던 것 때문에 아주버님이 위너가 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저는 언니 하나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라서 처음에는 신랑이 말해주는 시댁 이야기에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미안할 짓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몇 년 되었을 때 둘째 신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신랑에게 삼촌이랑 아빠랑 누가 더 돈이 많냐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신랑은 무심결에 자기가 더 많다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카가 자기 엄마에게 가서 그걸 말했답니다. 신우는 그거 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가서 동생이 자기 아이에게 자기네보다 돈이 많다고 하며 무시했다고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시부모님께 불려가서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며 혼나고 왔어요. 그때 둘째 신우는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신랑이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 남편이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러시냐고 신랑이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했나 보다고 사과했거든요. 신우는 저와 통화한 내용을 신랑에게 말하면서 네 마누라도 네가 철딱선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신랑이랑 저 그때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말실수는 오빠가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고 신랑은 자기 누나가 그 말 한마디를 갖고 트집 잡으려는 것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신랑은 설사 자기가 잘못한 것이었더라도 너는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빠가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했다가 서로 감정 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누나와 매형이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는지 알겠다고요. 시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자기와 시부모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둘째 신우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랑이 둘째 시매부보다 돈 많다고 하며 자기네를 무시했다고 얘기하곤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신우를 보면서 신랑이 처음에 사과를 했더라도 끝날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신랑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매형들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많아서 처남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든 시댁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제 편만 들어주던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웃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점심때쯤에 신우들이 모두 왔습니다. 저는 친정이 가까워서 신우들과 점심 먹고 친정에 가려고 시댁에 있었어요. 전부 모여 있는데 둘째 신우가 신랑이 오냐오냐 해서 키운 막내라 철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말에 화가 나서 신우에게 조카들 앞에서 삼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윗형제들에게 얼마나 치이고 자랐으면 이렇게 심지가 깊겠냐고 말했네요. 그리고 형님은 신랑이 형님네보다 돈 많다고 장난식으로 말한 것을 가지고 몇 년을 생트집을 잡아서 괴롭혔냐고 말했어요. 신랑이 그게 다 매형이 부모님 재산이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한이 맺혀서 그래. 이러더군요. 그랬더니 둘째 신우 하는 말이 신랑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시매부가 엄청 자존심 상할 말이라서 장난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매형은 누나랑 결혼할 때만 해도 자기가 잘나서 처가 재산이 처남들 말고 자기 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돈 많다고 한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어쨌든 내가 누나네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 안 그래?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심해부 표정 정말 가관이었어요. 신랑이 매형, 그렇게 처가 재산이 탐났어? 근데 매형한테 안 오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누나 뒤에서 장난질 쳐서 처남들 괴롭히고 싶었던 거야? 나 괴롭힌 게 부모님께 항의한 거라는 걸 부모님이 모르시겠어? 다 아시면서 집안 편하자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습지? 했더니 신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보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막 욕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돈 욕심에 동생한테 시비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참 시어머니께서 욕을 하시며 나가라고 하시니 신우네는 가더라고요. 신랑이 신우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다녀왔습니다. 친정 가는 길에 물어보니 신랑이 신우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랬대요. 매형, 지금까지 매형이 처가에서 받은 것만으로도 매형은 우리 집 쇠말뚝에 대고 절을 해도 모자라. 처남들 업고 다녀도 모자라. 근데 감히 우리 부모님을 건드려? 계속 그딴 짓 해봐. 받은 것도 다 몰수당할 거야. 부모가 준 것을 몰수도 가능한 것이냐고 신랑에게 물으니 그냥 한 소리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시부모님께 마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가 시작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투자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불만을 갖자면 저희도 아주버님네와 차이가 나는 것에 불만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신랑이 가끔 말하기를 둘째 신우는 부모님 남은 재산 독차지해야지나 직성이 풀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 안 줄 것이라고 해요. 시부모님도 형제분들께 당한 것이 있어서 더 그러실 것이라고 하더군요. 내 남편이 누명 쓰고 괴로워하던 때에 혼자 착한 척 하려고 오히려 신우 편을 들었던 것이 신랑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돈에 미쳐서 동생을 트집 잡아 괴롭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신랑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가끔 둘째 신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아, 네 사랑하는 신우 나쁘게 말해서 미안? 이럴 때마다 장난인 것은 알지만 미안한 마음이에요. 집안일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일신사에 글을 적어 보냅니다. 신우와 심해부가 얼른 욕심을 버리고 신랑 형제들 모이면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해산물과 젓갈, 홍어를 건강식이라며 식생활을 바꾸라고 강요하던 시부모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좀 넘은 새댁이에요. 상견례하고 반년간 결혼 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댁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손가락 아프니 다 말할 수는 없겠네요. 판에서 보면 시댁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전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막말은 기본이고요. 이번에 시댁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사람 사이에 음식궁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네요. 친정은 해산물이나 생선류를 별로 안 먹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로 자라신 분들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 고기는 먹어도 생선은 그닥 많이 상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반찬으로 해준 생선이래봐야 고등어나 갈치 등의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생선은 이름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기도 하고 가시를 발라먹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매운탕을 좋다고 먹는데 저는 비려서 싫었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서 제가 생선을 잘 안 먹는다는 것을 심하게 비꼬고 놀리듯이 말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 그 친구는 저보다 안 먹는 음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일로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며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부심 갖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개류를 먹으면 배탈이 꼭 났습니다. 그래서 조개류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와는 상반되게도 시간은 해물, 생선 등을 엄청 좋아합니다. 김치를 할 때도 젓갈이 여러 가지 들어가고 김치에 물컹한 것이 씹혀서 보면 두툼한 오징어 다리예요. 제가 시원한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시댁김치는 익고 나서는 먹을만 해도 익기 전에는 비려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나물을 무칠 때도 해물을 넣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회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이고 매운탕, 지리, 찜, 구이 등이 꼭 상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시가에 가면 밥을 먹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린 반찬들과 생선들에 깨작거리고 있으면 늘 한 소리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인데 이런 것들 얼른 익숙하게 먹어버릇해야 한다면서 먹기 싫은 것들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셨습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어쩔 거냐는 말도 함께요. 김치 해놨으니 가져가라 하시며 전해준 김치가 그대로라니 밥을 해먹긴 하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 시가에서 가져온 김치는 남편 먹으라고 주고 저는 친정김치를 먹는데 남편이 시가김치 안 먹고 친정김치 먹거든요. 자꾸 생선, 해물 등을 안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한 번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음식 가려 먹는 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인데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지만 분위기 깨트리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매운탕 싸주신다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제가 안 먹는데 못하러 싸주시냐고 두고 드시라고 거절하면 너라도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집에 비린내 풍기면 제가 안 좋아한다고 다시 또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표정 안 좋아지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또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가에서 밥을 먹을 때 생선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익숙해지려고 먹긴 먹는데 복스럽게 먹지 않는 것이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신랑 위해서 생선을 잘 구워줍니다. 신랑은 조기를 구워주면 등뼈와 눈알 2개만 남는 사람이에요. 생선을 그렇게 잘 먹는 신랑인데 제가 어떻게 생선을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가끔 낚시로 잡아온 생선도 제가 손질해서 구워주곤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홍어를 엄청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두엄 속에서 삭혀서 먹었다, 홍어 삭힌 것을 먹으면 온몸이 정화가 된다 등의 극찬을 하시면서 드시고 고기를 좋다고 사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죠. 홍어,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며 고기는 몸이 손해보는 것이라 못 먹을 음식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볶음밥에서 콩이랑 당근 골라내고 먹는 어린아이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홍어를 꼭 먹어봐야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한 점 입에 넣었다가 구역질하면서 화장실 가서 뱉어내고 한참 헛구역질하다가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못 먹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시아버지께서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해주더군요. 먹는 거 강요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신랑은 본인과 저는 먹고 자란 음식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 그게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한마디 했어요. 저는 고기랑 마늘을 쌈 싸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부모님께 제가 계속 고기만 먹자고 하면 좋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 몸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며 당신들처럼 해산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해산물은 그 오염물질이 쌓인 것이라서 몸에 안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먹을 음식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이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을 따지고 든다고 또 가정교육이 어떻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무슨 본인들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도 아니고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에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식으로 먹고 자란 신랑의 키가 저랑 비슷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웃으면서 맞는 말이네 하더니 자기보다 제가 잔병치레도 덜 한다면서 제가 먹는 음식들을 따라서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해산물이나 생선은 잘 안 드셔도 지금까지 혈압약도 안 드시는데 어머님은 당뇨도 있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보면 식단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젓갈같이 짠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해산물만 편식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야채도 생식을 많이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싱겁게 드셔야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너무 편식을 하셔서 걱정했는데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하시더군요. 집에 오기 전에 어머님께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갈비찜을 해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신랑이 너 갈비찜 할 줄 알아? 하는데 당연히 할 줄 모르지 했더니 신랑 엄청 웃더라고요. 신랑이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진작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즐겨 먹는 음식을 시부모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요하시니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강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강요 비슷한 말씀 하시면 시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제가 당뇨랑 혈압 있으신 것을 들먹거렸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하니 조만간 갈비찜해서 시댁에 가져가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갈비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지고 가서 시부모님이 잘 안 드시면 맨날 해산물만 드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드셔야 한다고 저도 강요 좀 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집 명의를 자기에게 달라 하는 등의 폐륜짓을 저지르던 대학생 아들을 내쫓았다는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는 딸 하나와 대학생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남편의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되어 비교적 넉넉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딸은 자기 친구들 흔하게 받는 학자금 대출 안 받고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했고 취업 잘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대학생인 아이가 집에서 쫓겨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들이 거지꼴로 쫄쫄 굶다가 들어와서 싹싹 빌기 전까지는 없는 자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남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지만 내 자식이라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남편도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기는 마찬가지겠죠. 자식 때문에 생긴 일이라 창피해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딸아이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쉬면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무실에 딸을 나오게 해서 잡일을 좀 시키면서 용돈을 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언니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 제가 하던 일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딸은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필 제가 여행을 가기 직전에 회사가 바빠져서 제가 여행 기간 동안 딸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회사에 있는 숙소에서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누나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나가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요즘 먹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방을 정리정돈도 하지 못하는 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에 입원을 시킬 정도가 되냐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누나가 심각하다고 우기더군요. 딸이 살이 좀 찌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방 정리를 잘 못하는 것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들은 막무가내로 자기 누나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사무실 숙소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이 바쁠 때는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 숙소에서 자는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은 집을 자기 명의로 넘겨주고 저와 남편에게 사무실 숙소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형제들과 여행을 간 사이에 딸아이가 저의 할 일을 하면서 숙소에서 지내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좀 뭐라고 했답니다. 너희 둘이 예쁘게 사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집에서 자다가 아빠가 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별말 없이 나갔는데 며칠 뒤에 아들이 딸에게 그때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무안하게 해야 했냐고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한 것이 시누이 짓인 것을 모르냐고 하면서 누나는 정신병자라고 했답니다. 딸아이는 아들에게 자기가 심하게 말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욕을 하면서 입 다물고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과해서 마음 풀어주라고 했다네요. 딸아이의 말을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불러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족들 외식을 했을 때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날 아구찜을 꼭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먹으러 갔습니다. 딸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과 딸은 함께 갔고 아들은 밖에 있다가 식당으로 왔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여자애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을 좀 마셔서 딸아이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딸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랍더군요. 그날 딸아이가 식당에 온 것을 가지고 아들이 딸에게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누나는 눈치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하네요. 아들은 그날 저희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누나가 끼어들어서 자리가 불편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면 누나가 알아서 빠져주는 것이 예의인 것을 모르냐고 했다네요.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반입니다. 예전에 아들이 자기 2학기 끝나는 날에 맞춰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가 살 길은 네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딸도 옆에 있었습니다. 네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카페에서 일도 해보고 하면서 몇 년간 경험을 쌓고 되겠다 싶으면 그때 부모에게 손을 벌리든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동생이 자기에게 괜히 막말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도 문제가 있고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며 누나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여자친구라는 아이도 큰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하고 아들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누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하더군요. 이유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냐고 했더니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를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럼 부모에게 나가라고 하고 집을 네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네 여자친구와 여기서 살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엄마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명의는 왜 네 명의로 해달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어차피 나중에 자기 집이 될 것이니 미리 해줘도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듣고 남편이 폭발을 해서 여자에 미쳐서 누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 돈까지 자기 돈인 것으로 생각하는 너 같은 정신 이상한 놈이야말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장 입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누나 말만 듣더니 엄마 아빠도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큰일 날까봐 아들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누나와 똑같이 키웠는데 정신이 나갔으니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데리고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까지 가르쳤으니 너에 대한 의무는 다 했고 이제 나가서 네 갈 길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니 나가서 그 여자애랑 붙어 살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어디서 몽둥이를 가져와서 휘두르면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말라고 해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딸아이가 혼자 있을 때 아들이 집에 왔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던 카드도 모두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빌면서 집에 들어오면 2번 더 내쫓고 나서 받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랬다가 아들이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 비루한 놈이 그럴 용기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아들을 바로잡아 주려면 남편 말대로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들이 걱정되기도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남편 말대로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답답해서 며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파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에 욕심을 내던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넘은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려 해서 감사한 마음인데 시댁에는 돈 지출이 너무 커서 양가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댁에는 갈 때마다 한우 좀 끊어다 먹자, 과일 좋은 것으로 사와라, 외식하자 합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돈을 다 내요. 친정에서 외식하면 우리가 돈을 내기 힘이 드는데요.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진저리를 치며 아빠가 식대를 항상 계산하셨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몰래 가서 계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식대를 내고도 남을 돈을 저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네가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식대를 계산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 돈으로 결혼했고 시댁에서는 심지어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어요. 신랑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낸 축의금도 전부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식 때 오셨던 친척 경조사라며 신랑을 데려가서 축의금 부조금을 우리 돈에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넉넉하게 넣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친척들 경조사 비용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식 축의금 가져가셨으면 시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는 양가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친정에는 뭔가를 사가려고 해도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못 사오게 하시고 바리바리 싸주시는 데다가 식대 내라고 아빠가 돈 주시는 경우 그 금액이 식대의 거의 2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은 친정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생활비에서 시댁 경조사 비용이 나가면 그 돈은 시댁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해서 메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친정 통장은 계속 돈이 불어나고 시댁 통장은 항상 10만 원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우리도 적금 넣고 대출금도 다 상환하지 못한 실정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요. 친정 통장에 있는 돈을 급할 때는 쓰고 싶기도 했지만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안 건드려 왔어요. 시부모님은 당당하게 제주도를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돈을 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시부모님과 신랑에게 통장 내역 다 보여주며 시댁 통장, 친정 통장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들은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서 급한 상황이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통장에 있는 10몇만 원 있는 것에 돈을 더 보태서 3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여행 비용을 우리가 전부 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참 계산 정확하게도 한다며 비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이 유별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면 경조사 비용이나 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자식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가 받은 경조사 비용을 자식이 갚는 경우는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길래 그럼 앞으로 돈 관리하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딜 어른들 앞에서 남편을 잡기를 잡냐고 하시길래 대꾸 안 하고 신랑에게 당신이 시댁 은행이냐고 했어요. 자식이 결혼해서 대출 갚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을 보면 안쓰러워서 우리 친정처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이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들으시라고 한 소리죠. 당신은 지금까지 은행으로 살아서 은행인 줄도 모르고 설치는 것인데 계속 은행으로 살고 싶으면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가지고 시부모를 무시한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돈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라시기만 하시고 어머님이 내셔야 할 돈까지 힘들게 사는 자식들이 내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다고 시댁 경조사 비용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데 받을 것은 시부모님이 받으시고 낼 것은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했습니다. 시댁 통장에 있는 10몇만 원을 보시고도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 하시는 것은 친정 통장에서 돈을 빼서라도 보내달라는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친정 통장 말고는 돈 나올 곳이 없는데 그럼 저희가 무슨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겠냐고 신랑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것이면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신 것이지 사돈 여행 보내드리라고 돈 주신 것이냐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버릇없다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신랑에게 시부모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통장에 있는 돈 친정엄마한테 내일 계좌이체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신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 나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아껴서 시부모님 제주도 여행 경비 보태드리자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어제 신랑이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해서 쉽게만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본가의 호구로 살아온 것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앞으로 돈에 있어서는 네 말만 들을 것이라고요. 자기가 쪽팔려서라도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렸어야 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생각 못했다고요. 신랑이 이렇게 나오니 제 마음도 풀리고 시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생신에 여행을 가시던지 안 가시던지 우리는 30만 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돈은 드리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고맙긴 한데 이젠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시댁 통장에 있는 돈에서 10만 원 드리는 것으로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온 신랑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신랑이 생각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행동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힘들 텐데 제 말을 듣고 따라주려고 하니 저는 신랑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 것도 있고 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께 하소연하고 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먹을 각오는 되어 있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라 하셔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똑소리 나게 말씀 잘하셨네요. 신랑께서 독립된 가정의 가장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